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추억의 로봇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건담이 단연 인기입니다. 지난해 7월 제작진들이 건담 윙 제작 30주년을 맞이해 기념 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건담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이 들려오니까 많이들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담은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시리즈 만화로 로봇 만화의 시초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도 문득 건담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직접 건담을 한번 만나러 가봤습니다.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황희찬입니다. 오늘은 시즈오카에 있는 건담 공장과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건담 프라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열었는데 제가 직접 이 안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시즈오카까지 왔습니다. 시즈오카는 일본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위치한 근교인데요. 별칭으로 프라모델의 성지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프라모델 회사죠. 반다이 남코입니다. 건담 시리즈뿐만 아니라 드래곤볼과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도 프라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에는 군함이나 탱크 같은 밀리터리 프라모델과 무선 자동차로 유명한 타미야 공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프라모델로 유명한 하세가와가 다 이 시즈오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시즈오카에서 생산되는 프라모델이 일본에서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에도 시대 때 생겐 신사 같은 그런 큰 절을 재건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기술이 좋은 그 목공들이나 장인들이 시즈오카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재건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이곳에 남아서 공예품이나 모형들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통들이 아직까지 시즈오카에 남아서 프라모델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대표 제품은 뭐니뭐니 해도 건담 프라모델인데요. 반다이 본사인 시즈오카 하비센터는 지난해 7월 신공장인 반다이 하비센터 프라모 디자인 산업연구소를 열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신공장의 내부에 프라모델 기획과 개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저는 사실 건담 프라모델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프라모델에 열광을 하고 있나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지난달에 시즈오카 반다이 하비센터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장소는 건담을 직접 만드는 이를테면 프라모델 공장이죠. 거기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다이 마크가 보이는데 후지산하고 한 앵글의 다문이 상당히 좀 이채로운데요. 현재 건담 박물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방문객들이 수가 상당히 많아서 향후 3개월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2,860엔, 우리 돈으로는 26,000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걸 디자인하고 건프라가 완성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0회차 딱 400명만 받는 거죠. 건프라 박물관답게 입장권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조립하는 박물관 들어가는 아이디 모습입니다. 이것도 장난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디자이너 아이디라고 써 있는데 제가 직접 뭘 디자인하거나 뭐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구부터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프라모델 모형을 찍어내는 금형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둘러본 박물관은 대체로 체험형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프라모델 종류를 고를 수 있어서 크기도 정해보고 색깔도 정하고 금형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포장지 디자인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곳곳에는 대형 유리창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프라모델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같이 만드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진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마치 자기가 직원이 된 것처럼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패널의 터치 몇 번으로 완성하는 비교적 단순한 체험이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프라모델 상자에 표지를 출력할 수는 있지만 완성된 프라모델을 제가 받아볼 수 있거나 뭐 이렇게까지 서비스는 없었고요. 체험이 끝나고 나면은 프라모델을 구경하거나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프라모델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다 끝나고 갤러리 왔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어마어마한 프라모델 말고 문제는 있으면 문제. 한편 체험 프로그램에서 잘 만든 작품 전시처럼 돼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제작한 프라모델이 이렇게 전시까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반다이 남코 박물관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직원들이 일본어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영상이나 뭐 이런 자료들은 영어로도 잘 돼 있거든요. 물론 한국어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 과정이니까 보셔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건담은 프라모델보다 만화 시리즈가 먼저였습니다. 1979년 일본 나고야 TV에서 건담 시리즈를 첫 반영한 이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0년에 반다이가 건담을 프라모델로 제작해서 이제 세상에 선보이게 된 거죠. 조립 방법이 간단하고 사실적인 표현 방법, 디자인들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어서 일본 프라모델 시장을 사실상 견인하는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 집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이 건담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코로나 시기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건프라를 새로 접하는 사람들이 늘게 됐고 과거 건프라를 즐겼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건담의 지식재산 매출은 2020년 3월 781억 원에서 2024년 3월에 1457억 엔으로 4년 만에 87% 거의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일본 월간지인 다이무는 1980년 출시 첫 해 100만 개였던 건담 프라모델의 출하량이 1999년에는 100배 늘어 1억 개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8억 개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건담 매출은 일본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더 높은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10%에서 15%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매출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건담 관련 콘텐츠나 정보들을 접하기 상당히 쉬워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가의 그 건담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다이의 건담 매출도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다이는 건담 프라모델만큼은 일본 생산을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금형 기술이나 사출과 같은 독자적인 기술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해외 공장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시즈오카의 신공장이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신공장을 문을 열면서 건담의 생산량이 3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건담은 시즈오카뿐만 아니라 일본 곳곳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도쿄 오다이바와 후쿠오카에 지금 실물 크기 건담 2개가 남아 있는데요.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죠. 실물 건담의 표시로 꼽히는 오다이바 건담은 2009년 첫 공개 당시 52일 동안 415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만 한 400억 원, 하나로 치면 한 3,600억 원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건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오다이바 건담하고는 다르게 어른은 당시 1,650엔, 하나로 약 15,000원, 소인은 1,100엔, 하나로 약 10,000원 정도의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처음 설치된 2022년 첫 해에만 1,500만 명이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오사카 엑스포에서 선보인 실물 크기 건담 역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마스코트 노릇을 톡톡히 했죠. 일본에는 건담이 있다면 한국에는 로봇 태권브이가 있죠.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태권도를 하는 이런 한국형 로봇 태권브이가 올해로 탄생 50주년이 됐습니다. 일본 실물 크기 건담과 같은 대형 태권브이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전북 무주군의 로봇 태권브이 랜드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관람객을 맞는다고 합니다. 높이는 한 12m, 무게는 20톤 정도인데 34개의 독립 관절로 태권도 품새까지 할 수 있다고 무주군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총 4년의 제작 기간이 걸렸고 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움직이는 형태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훈이와 영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태권브이를 만나러 무주에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건담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한국에도 이렇게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좀 취재를 했습니다. 건담에 대한 일본의 사랑은 무궁무진한데요. 우리 태권브이도 이번 기회에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설 연휴에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 꽤 많으시죠? 이번엔 조금 덜 붐빌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설 연휴와 겹치는 중국 최대 연휴 춘절. 보통 이때면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는데요. 이번엔 일본행 항공편 예약이 유독 줄었습니다. 보통이면 걱정부터 나올 상황이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좋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주요 관광지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ここら辺歩いてる人はほぼ中国語で話してます。最近は結構
減りました。 도쿄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지금 현재 긴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 3주부터는 확연히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보면은 이제 댓글이나 이제 현지 언론들도 오히려 거리가 좀 깨끗해졌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다니는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었다 하면서 조금 더 좋아하는 반응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일본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렌저의 영향으로 도쿄와 교토 같은 도심 관광지는 물론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객이 몰렸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도쿄의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스키지 시장에는 관광객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민폐 행위가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ガイドさんの説明を受けるためにお店の前を取り囲んでしまって本来のお買い物目的のお客様のやはり妨げ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多々お店の方からも苦情として上がってます。 일본의 오버 투어리즘을 취재했던 채널A 송찬욱 도쿄 특파원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많이 듣는 게 뭐 쓰레기 분리수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에 왔으면 일본 문화를 지켜달라 이런 문제가 오버투어리즘의 뭐 핵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지금 상황을 두고 걱정보다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심화된 중일 갈등 이후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에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공식 발표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중국인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안전 관련 주의 메시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부 여행사에는 일본행 비자 신청 규모를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예 항공편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했는데요. 중국 항공 자료를 보면 12월 말과 1월 초 사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 노선이 한때 100%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전체로 봐도 일본행 항공편 취소율은 40%를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 중국의 6개 주요 항공사는 일본 노선 항공권의 변경, 취소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정도면 권고라기보다는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곧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을 찾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 수는 많게는 30에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지에서 느껴지는 한산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고강도 조치가 만들어낸 변화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관광 침체나 외교적 압박으로만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한쪽에 쏠렸던 관광 구조를 다시 점검할 계기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일본 관광은 중국인 단체, 개별 관광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번 변화를 계기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多様な国の方々が日本を訪れてくださる、そういったプロモーションにも力を入れていきたいなと考えております。 중국 관광객 감소를 되돌려야 할 문제라기보다 관광시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기조의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반중 정서와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전부터 살았던 지인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예전부터 반중 정서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로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뉴스에 대두가 되면서 더더욱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국내 내수 관광으로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今年年末割と多くの方が国内旅行されると聞いております。日本人が日本各地を旅行するということも大切ですし 실제로 외국인에 밀려 국내 여행을 피하던 일본인들의 발길이 다시 돌아오는 조짐도 감지됩니다. 젊은 직원들이 연말연시에 겨울휴가 떠날 때 나 오사카 교토 이번에 가야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그칠지 아니면 일본 관광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분수령은 다음 달 중순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절입니다. 춘절 때 정말 어느 정도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냐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개인 관광객마저도 안 오는 상황이 벌어질지 이거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그게 또 새로운 구매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기조가 춘절이라는 최대 이동 시기에도 이어질 경우 일본 관광시장은 예상보다 빠른 구조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일본은 잠시 숨을 고른 분위기입니다. 붐비던 관광지는 한결 여유로워졌고 그동안 쌓였던 오버 투어리즘 피로감도 조금은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도 쉽게 풀릴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본이 이번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도쿄 특파원 송찬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바로 이곳 일본이죠. 일본에 여행을 오면 입장권 살 일도 참 많을 거고 또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이 가격에 차등을 두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 그러니까 이 과잉 관광 대책으로 나온 건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도 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 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중 가격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 경험담부터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도쿄에 있는 오래된 커피숍에 한국인 지인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테이블에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있었는데 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 점원이 영어로 된 메뉴판을 추가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우선 커피를 주문한 뒤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본어 메뉴판을 자세히 봤는데 이 영어 메뉴판의 가격이 100엔 더 비쌌습니다. 이게 해당 가게의 메뉴판인데 영어로는 1095엔인 커피가 일본어로는 995엔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가 주문을 일본어로 했었고 이 외국인이라고 별다른 서비스를 더 받은 것도 없었거든요. 외국어 쓰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잔당 100엔 더 받는 메뉴판을 받은 셈입니다.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쿄에 있는 한식집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더니 한국어 메뉴판을 가져오더라고요. 이 메뉴판을 보다가 한국 음식에 대해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기가 돼 있을지 궁금해서 일본어 메뉴판도 점원에게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본어 메뉴판의 가격이 더 쌌습니다. 한국인 점원들이 있는 곳이어서 제가 점원에게 우리말로 나중에 일본어 메뉴판 가격으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점원들은 멋쩍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실제 일본에서도 음식점 이중 가격제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오사카의 한 라멘 가게에서 일본어 메뉴와 영어 메뉴의 가격이 달라서 외국인 손님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어 메뉴에는 1000엔, 영어 메뉴에는 2000엔으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차액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동이 벌어졌고 이후 이 라멘 가게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중국인 출입을 아예 금지시키면서 논란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어 메뉴판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을 더 내고 계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중 가격제라는 게 관광객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선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건데요. 과연 식당 외국어 메뉴판의 가격을 다르게 한다는 게 이런 취지와 부합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관광지에선 이중 가격제 시행이 더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3월 말 4월 초 도쿄는 벚꽃 시즌이었는데요. 벚꽃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이 간사이 대학교에 따르면 벚꽃놀이 경제 효과는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4조 2천억 원은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도쿄에 이 벚꽃 명소 저도 이번에 취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번에 화제가 된 곳 바로 이곳이 지도리가푸치 공원입니다. 여기는 이 벚꽃도 벚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벚꽃을 보면서 보트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 벚꽃 절정이 조금 지나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한 3월 말 4월 초만 해도 이 벚꽃이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이 보트를 타면서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다. 그래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벚꽃이 절정일 때는 이 보트 한번 타려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이 벚꽃 잘 안 보이는데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 명소인 이곳이 올해 3월 벚꽃 피기 직전이죠. 이중 가격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가격표를 보면요. 이 구민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600엔, 일반은 1시간에 3,000엔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다른데 외국인 관광객에게
2배 정도 더 받고 있는 거죠. 일본 유명 관광지 중에 이중가격제 시행의 대표적인 곳이라면 일본 효고현 히메지에 위치한 히메지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데다 이 벚꽃나무 1000그루가 넘게 있어서 대표적인 벚꽃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올해 3월부터 이중가격제를 실시해서 관광객 등의 입장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18세 이상 기준으로 히메지시 거주자는 기존 입장료인 1000엔이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2,500엔, 우리 돈으로 약 23,000원 정도로 대폭 올린 겁니다. 이중가격제 도입하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관광객 수는 어땠을까요? 이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오히려 2억 7천만 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히메지 시장은 이 방문객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히려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은 억제하고 수입은 늘다 보니 벤치마켓 하겠다는 곳이 많다는 것이겠죠. 관광지의 이중가격제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만 올리는 것 아니고요. 버스 요금까지도 차이를 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관광지죠. 교토는 내년부터 관광객에게 버스 요금을 2배 더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버스 요금이 230엔 약 2,100원인데 관광객을 포함해 교토 시민이 아닌 경우 350에서 400엔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신 교토 시민은 200엔으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중 가격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이다. 아니다. 오버 투어리즘 정말 심각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そういう二重価格制、これを広げるっていう話もあるんですけど、だったらちょっと反対の方ですね、どうやったら。どっちかっていうと、個人的に。そうです。まあ、平等にっていう派です。個人的に。まあ、そこは、あれ。この別に日本だけじゃなくて、国外でもそうです。 외국인에게 그냥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또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거의 관광으로 먹고 사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야 나 심지어 나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그런 식으로 해야 일본 집들 대학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어려워. 오버 투어리즘이나 관광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걸 좋아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요? 別にいいのかなと、あとそれを分かった上で来るんだったら、まあ、そういうことを他にもやってるから、それを知った上で来るんだったら別にあるのかなって。 이중가격제로 일본 여행 부담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도 아닙니다. 일본 여행 정말 다 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란 전쟁의 영향이긴 하지만 이 전일본 공수와 일본항공은 6월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의 유류 할증료를 2배 올릴 예정입니다. 항공권 살 때 포함되는 건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7월엔 출국세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릅니다. 일본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구입할 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또 2028년부터는 미국 이스타처럼 일본에서도 전자도항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관광객들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을 방문할 때 이스타 신청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숙박세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교토는 숙박세를 이 가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10,000엔까지 올렸습니다. 또 온천으로 유명해서 한국에서 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즈오카현 아타미는 지난해 숙박세를 받기 시작했고 올해 1월엔 미야기현과 센다이시에서도 숙박세를 도입했습니다. 향후 오키나와 등에서도 숙박세를 도입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이중가격제를 맞이했을 때 차별당하는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더욱이 식당에서 일본어 메뉴판의 실제 가격도 모른 채 외국어 메뉴만 보고 웃돈을 더 주고 음식값을 계산하게 된다면 기분 좋을 수가 없겠죠. 반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이집트 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에서 이미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왜 일본이라고 도입 못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건 일본에서의 하나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히메지성처럼 수입이 더 늘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처럼 해당 관광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돈 더 받아도 올 사람은 온다는 식의 자세라든지 또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면 이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